안녕하십니까. 예, 충북대 물리학과 김기웅입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에 불러주시고 소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저희 강의를 듣기 위해서 와주신 청중께 감사드립니다. 예, 저 주제와 같이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제 기초과학에서 머물러 있다고 하는 양자, 듣기만 해도 조금 뭐가 뭔지 모르시겠죠. 이것이 이제 사실은 되게 용트림을 하면서 산업계로 진출하려고 하는 바로 지금 그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상황은 어떻게 돼 있고 우리가 이것을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자 하면은 사실은 이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아요. 일단 많이 궁금해진 이유가 작년에 어떤 미국에서 주식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테크 분야 단일 그것 중에서 수익률이 가장 난 단일 분야가 양자 분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금융권에도 이제 많이 제가 톡을 하러 다니고 그랬는데 도대체 양자가 뭐길래 그렇게 보면은 지금 아무 산업도 없는 것 같은데 실체도 없는데 왜 그렇게 막 소위 말로 미친 듯이 투자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시고 미래는 어떻게 될지 그렇게 궁금해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양자라고 할 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이 이렇게 비유를 듣는 게 양자라는 것은 어떤 새로운 학문이 아니고 단순히 관점의 변화다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런 이제 예로서 예전에 우리가 코페르니쿠스 때 지동설이 생기면서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중심이고 태양이고 뭐고 전부 우리 주위를 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천동설이라고 하죠. 그 천동설로도 행성의 모든 움직임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가능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지동설이라는 이상한 거를 들고 나와가지고서는 종교에도 배척되고 사실은 이제 행성 역행이라고 하는 것도 제대로 설명을 못하는 거를 들고 나와서는 이게 맞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되게 좀 의아해하긴 했었어요. 근데 지동설을 보나 천동설을 보나 우리 행성 뭐 수성, 금성, 토성 뭐 이런 것들 움직이는 거를 계산하는 건 똑같거든요. 그럼 똑같은데 뭐가 좋아서 이걸 하느냐? 이제 여러분은 아십니다. 우리가 지동설이라고 하는 바른 관점을 장착함으로써 태양계뿐만이 아니라 저 바깥에 태양계 밖의 우주도 제대로 관측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잖아요. 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지금에서는 양자를 보나 기존에 있는 고전력학적인 이해를 해서 세상을 보나 사실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차이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양자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문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태양계 밖의 문제를 보듯이 아직까지 인류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에 대해서 양자가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양 철학이라고 하면 철학에서는 어떤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관점이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생각하는 방식을 바로 버리질 못하거든요. 이 사람들 고대 그리스 때부터 생각하던 방식은 모든 게 이어져 있어요. 내가 여기서부터 저기 계신 청중님께 갑자기 힘을 전달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바로 옆에 있는 걸 밀고 그게 밀고 이렇게 차례대로 가야 돼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국소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물체가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내가 보든 말든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실제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에 기반을 해서 사실 이제 고전력학이든지 서양의 여러 가지 물리학들이 발전해 나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1900년대 와가지고 이게 다 틀린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틀리다기보다는 설명하지 못하는 게 있고 바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국소성이며 실제성을 의심해봐야 된다라는 게 생겼고요. 뭐 아무튼 좀 이따 그걸 말씀드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하면서 양자 기술이라고 하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는 이제 양자 과학 기술이라는 용어를 써서 정의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양자가 아닌 게 없어요. 반도체, 트랜지스터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신도 갖지 못한 레이저, 빛이라고 하는 레이저 같은 것도 전부 양자 현상이고요. 현대 문명을 일으킨 심지어 이런 시멘트 만드는 거에도 내부에는 화학적인 양자 역학이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아닌 게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우리가 제2차 양자혁명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새로 투자를 하고 그러는 데는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던 산업과는 구분이 돼서 투자를 해요. 안 그러면 중복성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과학이랑 좀 더 중복되지 않는 게 뭘까라고 하는 게 이 얽힘이랑 중첩이라는 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술만을 우리가 양자 카테고리 안에 넣어서 지원을 하자라고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세 가지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양자 컴퓨팅, 양자 센싱, 양자 통신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지원을 하게 됐고요. 그게 이제 지원하게 된 게 많이 그러니까 오래되지가 않았어요. 한 2023년 그때부터 이제 얘기가 됐는데 그러면서 저희 충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중앙 정부에서 그렇게 하니까 충북 양자센터를 만들고 바로 6개월 만에
국내에서는 최초로 지금 돌아가는 양자 컴퓨터를 저희 충북에서 갖다 놓게 됩니다. 양자 컴퓨터 사왔어요, 그냥. 그래서 가동식을 갖다 하고요. 현재로서는 뭐 내부까지 볼 수 있으면서 실제 돌아가는 거의 유일한 국내 양자 컴퓨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자센터가 또 이제 하는 건 좀 이따 말씀드릴 그 충북에 방사광 가속기가 있는데요. 양자 산업이 기초를 넘어서 산업화가 되기 위해서는 좀 이따 말씀드릴 어떤 걸림돌이 있는데 그걸 해결해야 할 수 있는 큰 국가 연구 기반 시설이 방사광 가속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연계를 해서 양자 산업을 이끌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뭐 외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2022년에 노벨상이 이 벨의 부등식이라고 하는 다소 생소한 그런 것에 관련한 실험으로부터 탄 세 분이 받으면서 양자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졌고요. 그때 바이든이 이제 IBM이라고 양자 컴퓨터 만드는 회사 방문해 갖고 이제 관심을 보였고, 우리나라도 그때 이제 3조 정도를 양자 컴퓨터에 한다고 퀀텀 코리아랑 양자 과학 기술 로드맵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양자 기술이 무엇인가를 갖다 잠깐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 시작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솔베이 국제회의라는 거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27년에 브뤼셀에서 나왔던 솔베이라고 하는 기업인입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이 회의가 계속되고 있어요. 여기서 하는 거는 그 당시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문제에 대해서 세계 전문가들을 전부 다 모아놓고서 토론을 하는 자리예요. 이게 5회 대회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때 보면은 문제가 원자와 전자에 관하여라는 것이 됐습니다. 이때 그 가운데 분은 잘 아시죠? 유명한 아인슈타인이고, 좀 더 들여다보시면 여기 마리 퀴리도 있고 켈빈경, 뭐 물리학 하시는 분 슈레딩거, 하이젠버그, 뭐 이런 양자역학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사진이 얼마나 무서운 사진이냐 하면 여기 29분이 있는데 이 중에 17분이 노벨상을 다 탑니다. 거의 뭐 현대에 있는 과학은 이 자리에서 다 만들어졌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죠. 저 같은 후배들은 이제 더 풀 문제가 없어요. 이때 다 풀려서. 그래서 그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주로 이제 중요한 사람이 그냥 가운데 앉아 있고, 끝에 이제 막 온 젊은 친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들고 나옵니다. 이분이 닐스 보어라고 하시는 분인데요. 새로운 원자의 모델을 들고 나와요. 여러분이 지금은 잘 알고 계신 원자 핵 주변을 전자가 돌고 있다라는 그런 원자 모델을 들고 나와서, 근데 이 원자 모델로 세상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되게 이상한 가정을 해야 돼요. 막 원자에 전자에 그가 띄엄띄엄 있어야 되고 아무데나 있지 못하고, 또 띄엄띄엄 있는 상태는 이 상태랑 저 상태랑 막 중첩이 돼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개의 원자가 서로 얽혀 있는 경우도 있다더라 하는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측정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그런 것들이 돼 있으니까 되게 기존에 있는 과학자들이 마음에 안 들어 했겠죠. 이때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던 게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이 말씀 많이 들어봤죠. 이 미팅에서 얘기를 했고요. 닐스 보어도 지지 않습니다. 여기 아인슈타인 신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라. 막 그런 얘기하면서 이제 서로 굉장히 뜨거운 토론들을 했죠. 말씀드린 채로 이런 뭐 이건 많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이제 닐스 보어가 있었던 그것이 이제 코펜하겐이어서 코펜하겐 해석이라고 하는 양자역학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의 그 정의들을 갖다가 만들게 됩니다. 그 중에 들어 있는 게 세상은 상태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상태는 중첩되어 있을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 계신 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도 있지만 지금 달나라에 계실 수 있는 상태도 다 중첩돼 있어요. 중첩돼 있는 순간 있는데 제가 딱 보는 순간 달나라에 있는 상태는 사라져 버리고 순간 모든 상태가 이 상태로 그냥 컬랩스 해버립니다. 이거가 양자 붕괴, 퀀텀 점프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보는 순간 이제 생겨버린다. 그런 이상한 가정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해서 세상에는 서로 정확히 측정을 하지 못하는 페어, 쌍들의 어떤 물리량들이 있습니다. 위치랑 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고 에너지랑 시간을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정을 해야 세상을 갖다 전부 다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서양인들이 기본적인 사고 방식, 모든 건 연속적이어야 되고 심지어 우주에 있는 행성들도 돌아가는 것들이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고 에테르라고 하는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이 소용돌이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에 둥둥 떠 있는 별들이 도는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 생각이 바뀐 지가 100년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실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아인슈타인이랑 포돌스키
그리고 로젠이라고 하는 세 사람이 EPR 패러독스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서는 이 닐스 보어의 생각에 반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 보면은 너희가 아까 불확정성의 원리 얘기하고 얽힘이라는 걸 얘기했는데 그 두 가지를 쓰면 니들이 발상했던 그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게 어떤 페어를 동시에 측정 못한다는 얘기인데 얽힘을 쓰면은 페어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의 이론으로 너희의 것이 자가당착 그러니까 모순이 되지 않느냐 해갖고 우리가 지금은 모르지만 어떤 숨은 변수라는 게 있어가지고 다 설명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다. 너희 것은 틀렸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실제로 뭐 이런 실험 같은 걸 통해 가지고서는 뭐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반대를 하는데 와 이거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항상 양자역학에는 알리스라는 A가 나타나고 밥이라고 하는 B라는 사람이 뭔가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스핀이라고 하는 돌아가는 양이 있어요. 스핀은 업이나 다운이냐 좌냐 우냐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축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스핀의 특성이 업이냐 다운이냐랑 좌냐 우냐를 아까 말씀드린 불확정성 원리 때문에 동시에 측정 못하는 양이에요. 근데 얽힘을 쓰게 되면은 여기서 알리스는 위아냐 아래냐만 측정을 하고 밥은 좌우를 측정을 하면 이게 위일 때는 얽혀 있는 것 때문에 밥이 측정하는 건 항상 아래가 되거든요. 그러면 밥은 상하인지 좌우인지도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느냐. 너희들 뭐 불확정성이라며 하면서 너희들이 깨졌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논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소위 딴지를 거니까 이 닐 보어가 화가 났죠. 그래서 니들이 아무리 철학적으로 따져봐도 양자역학의 계산이 틀린 적은 없다. 입 닥치고 계산이나 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대가가 그런 식으로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할 할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입 닥치고 계산만 한 덕에 우리가 그 바딘 쇼클리 브레튼이 반도체 트랜지스터를 만들었고 레이저를 만들고 초전도 현상을 만들어서 사실은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해서 더 이상 양자역학에 대한 어떤 그 양자 지식은 암흑기였지만 현대 문명은 그 어느 때보다도 눈부시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찾아보게 되면은 숨은 변수 이론하고 양자역학 그러니까 숨은 변수 이론은 원래 까만색이랑 흰 공이 들어있어서 앨리스가 흰 공을 받는 순간 얘는 당연히 밥은 까만색 잡았겠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양자역학적인 거는 이런 어떤 상태가 서로 중첩이 되어 있는데 앨리스가 자기가 딱 이거를 봤더니 본 순간 흰색으로 붕괴를 해버리면서 그 상태가 고정이 돼버리면 그 상태일 때 얽혀져 있는 밥의 상태는 까만색일 거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냥 현상으로만 보세요. 둘 사이에 차이가 있나요? 위랑 아래랑?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생각하는 방식이 다른 거죠, 관점이. 근데 이 관점을 갖고서도 그러면 계속 관심 없다가 어쨌든 계산을 하면 맞으니까 계속 풀다가 이제 한 30년 지나서 벨이라는 사람이 어떤 굉장히 간단한 식을 갖고 나옵니다. 이 실험을 하게 되면은 세상이 양자역학적으로 돌아가는지 숨은 변수 이론으로 돌아가는지 확실히 알게 돼주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식이에요. 이건 뭐 확률도 아니고 너무 당연한 식이어가지고선 나오게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2022년에 노벨상을 탄 존 클라우저가 실험을 했고요. 이 네 사람 클라우저, 홈, 시모니, 홀트 이름을 붙여서 CHSH라고 하는 실험 방식에 의해 갖고 측정을 하게 되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실험을 했을 때 고전역학적으로 세상이 돌아간다 그러면 이거는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2까지밖에 못 움직입니다. 근데 양자역학적인 특성이 있다 그러면은 2.8에서 마이너스 2.8까지 옮기게 되죠. 그래서 이 실험을 해가지고 이제 양자역학이 맞는 거다라고 해서 또 따게 되고 이거 제가 벌써 보여드리는 이유는 좀 전에 제가 양자 컴퓨터를 샀다고 했잖아요. 이 실험을 그대로 양자 컴퓨터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이런 인공 원자 상태를 만들 수 있는 상태거든요. 중첩과 얽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인공 원자를 만든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로 똑같은 실험을 해갖고 그대로 이 CHSH를 갖다가 그냥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양자과학 기술 발전은 좀 전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양자혁명이라는 게 얽힘과 중첩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 중에 양자 컴퓨터를 해서 컴퓨팅하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양자 통신 쪽이 있습니다. 통신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뭔가 신호를 보냈을 때 누군가 도청자가 있어서 그걸 도청을 하면은 도청이 측정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양자 상태가 확 붕괴해 버립니다.
그래서 밖에서 측정을 해보면 아까 보였던 CHSH 같은 양자적인 현상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걸로부터 받은 사람이 도청을 당했는지 안 하는지 알죠. 그래서 도청당한 증거가 있으면 그 데이터는 그냥 기각해버리고 새로 데이터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청이 불가능한 통신 같은 거를 꿈꾸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있는 모든 암호 체계가 RSA라고 해가지고 소인수 분해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큰 수를 소수를 갖다 하는데 두 소수를 곱해서 숫자를 만드는 건 쉬운데 어떤 숫자로부터 소수를 나눠내는 건 굉장히 힘든 연산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쓰게 되는데 결국 양자 컴퓨터가 그런 걸 잘 풀기 때문에 풀어버리게 되면 지금 있는 모든 암호 체계가 다 깨져요. 여러분이 하시고 있는 블록체인에 기반한 비트코인도요. 그렇게 되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또 개인 정보도 이걸로 다 암호화되어 있는데 좀 전에 본부장님께서 이제 PQC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PQC라는 게 뭐냐면 양자 내성 암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아직까지는 양자 컴퓨터가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많은 이제 기업들이 하고 있는 게 여러분이 해시되어 있는 금융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그냥 저장을 해놔요. 다 저장을 해놨다가 어느 순간 이제 양자 컴퓨터가 개발됐을 때 그때 풀면은 여러분이 정보는 그대로 그 사람들이 다 갖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는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정보를 양자 컴퓨터가 나온 그 후세대의 생각으로부터 이제 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해갖고선 새로운 암호 체계가 필요하다. 양자 컴퓨터도 못 푸는 그걸 갖다 우리가 PQC라고 하죠. 니스트나 그런 데서는 이미 PQC를 다 표준까지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고요. 우리도 이제 TTA나 그런 데서 그 양자 내성 암호에 대해서 표준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자 센싱은 양자계를 써가지고 여태까지 측정하지 못한 감도의 그런 센서를 만들어서 새로운 세상을 보는 눈을 가져보자라고 하는 그런 세 가지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자과학을 썼을 때 어떤 이득이 있느냐 하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좀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보게 되면은 우리가 두 구멍 뚫린 점 사이의 거리를 측정한다고 했을 때 그냥 보면 제일 빛이 센 곳이랑 그 사이를 갖다가 그냥 눈으로 측정을 하면 대충 한 밀리미터 정도 오차가 날 겁니다. 근데 이게 결이 맞는 그 광자가 지나가는데 두 슬릿 중에 어디로 지나갔는지 측정을 안 하면은 그 양자 상태가 유지되다가 여기 붙었을 때 서로 상쇄 간섭, 보강 간섭 이런 건 과학 시간에 배우셨죠. 이렇게 파동이 상쇄하고 보강하고 해서 이런 간섭무늬 패턴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미리 이거 어디로 지나가는지 보게 되면 양자 상태가 깨지기 때문에 이런 간섭무늬가 깨져버리게 됩니다. 양자 상태가 유지되는 거는 이 결맞음이라고 하는 코헤런스라는 특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기서 약간의 각도를 측정하는 것만으로 거의 나노미터 정도를 잴 수 있습니다. 아까 여기에 비해서 100만 배 더 정확해지는 거죠. 양자 현상을 이용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양자 컴퓨터든 통신이든 센서든 거의 이 원리를 이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기초에만 머물러 있고 실제 우리 산업이 없는 이유가 뭐냐라고 생각을 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긴 결맞음 시간을 갖는 고순도의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양자 컴퓨터가 지금 제대로 못 쓰는 것도 충분히 긴 결맞음 시간 동안에 연산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내야 되는데 이게 결맞음 시간이 있다가 좀 있으면 깨져버려요. 깨져버려갖고 양자 상태가 0인지 1인지가 헛갈리게 되니까 제대로 된 연산 결과를 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통신에서도 이제 도파로라든지 센싱에서의 어떤 센싱 그 양자 그러니까 인공 원자를 만드는 그런 매질 같은 것들이 굉장히 순도가 높아야 밖에서부터의 잡음에 민감하게 결맞음 시간을 오래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재료 문제, 소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 2022년에 DOE라고 하는 에너지성에서 5개의 국립양자정보연구센터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걸 목적이 결국 기초에서 있는 걸 산업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고순도의 양자 물질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작전입니다. 그래서 5개의 센터가 거의 센터당 연간 한 2.5억 달러 그 정도를 쏟아붓고요. 이제 학교랑 연구원이랑 뭐 산업체랑 전부 다 합해가지고서는 콘소시엄을 만들어서 가고 하고 있는데요. 주의할 점은 이 5개 센터가 전부 다 방사광 가속기라고 하는 방사광 가속기는 엑스레이 현미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에너지 엑스레이 현미경인데요. 그런 걸 써가지고서 연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번에 그 신임 장관님이
저희 연구실에 이제 들려가지고서는 얘기를 듣때 그때 제가 이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저 때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바로 미국 방문했을 때 IBM이랑 그 MOU를 맺고 브룩헤이븐 이 방사능 가속기 센터를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브룩헤이븐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양자 빔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20%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문적인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저 방사능 가속기가 충북 쪽에 새로 짓는 게 있어요. 그래서 원래 29년에 완성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계획된 이제 빔라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현미경들이 지금에 있는 산업,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반도체나 바이오 산업을 갖다 볼 수 있는 그런 빔라인이에요. 근데 실제로 30년이 됐을 때 우리의 과학 수준은 훨씬 더 높아질 거기 때문에 그때의 과학을 볼 수 있는 새로운 빔라인이 돼야 우리가 미래 산업에도 좀 이렇게 그 경쟁력 있는 그런 걸 볼 수 있게 돼서요. 계속 제가 주장을 하는 것이 이런 양자 전용 빔라인, 뭐 초전도 언듈레이터라든지 그런 새로운 그런 빔라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지금 40개 정도 빔라인을 달 수가 있는데 지금 한 10개 정도 빔라인이 저기 형성돼 있고요. 이 방사능 가속기로 인한 산업도 엄청나게 커지게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신임 장관님이 처음에 그러니까 이분의 행보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어디 가시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첫 번째 행보로 바이오 쪽에 가시고 두 번째로 이제 저희 랩에 방문을 해주셨었는데 그때도 이제 방사능 얘기를 좀 했었고 이제 장관님은 AI 쪽 하신 분이기 때문에 AI에 관심이 되게 많으신데 이쪽에 어떻게 보면 데이터 센터 자꾸 쓰고 에너지를 어마어마하게 쓰는 지금의 방법식으로는 어떻게 보면 AI의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양자 연산이라고 하는 건 사실 에너지가 들지 않는 연산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퀀텀 AI라고 해갖고 퀀텀이 양자가 AI를 도와주고 AI가 양자를 돕는 방식으로서 어떤 AI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기대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양자 컴퓨터 잠깐 설명을 드리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보통 계산은 비트 0과 1의 비트로 이제 연산을 하게 되는데 양자 컴퓨터는 퀀텀 비트라고 해서 1 상태랑 0 상태가 서로 중첩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원자 같은 경우에는 그 원자의 전자 구름이 0과 1 상태, 높은 상태랑 낮은 상태 그런 식으로 양자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원자를 직접 다루기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상 원자, 인공 원자 같은 거를 초전도 회로를 써가지고 만듭니다. 되게 간단해요. 보통 이제 코일이랑 어떤 콘덴서를 달아두면 둘 사이에 이제 전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왔다 갔다 하는 속도가 빠르면은 낮은 에너지 상태, 느리면은 낮은 에너지 상태, 빨리 왔다 갔다 진동을 하면 높은 에너지 상태, 뭐 이런 식으로 둬가지고 두 개의 양자 상태를 둬서 이거를 밖에서 마이크로파를 쏴줘서 낮은 상태에서 높은 상태로 보내줄 수도 있고. 높은 상태에서 낮은 상태를 보내줄 수도 있고 그거를 갖다가 이제 되게 미약하게 어떻게 보면 임피던스가 변한다고 하는데요. 그걸 이렇게 미약하게 영향을 주면서 읽어드리는 방법, 양자 상태를 바꾸지 않으면서 읽는 방법 같은 걸 써가지고서 우리가 상태를 읽고 그런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왜 퀀텀 컴퓨터가 파워풀하냐라고 하면 우리가 연산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연산이라고 하는 거는 인풋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온 아웃풋인데 가장 간단하게 2비트 연산이라고 하면 두 개의 비트가 나타낼 수 있는 상태는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00, 01, 10 이런 식으로 네 가지가 되고 이것이 어떤 연산을 통해서 네 가지 아웃풋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연산은 우리가 이런 행렬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2비트라면 2의 2승, 2의 2승 곱하기 2의 2승의 행렬을 다 풀게 되면은 완벽한 연산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1000비트 연산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2의 1000승 바이 2의 1000승 매트릭스를 풀면은 모든 연산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2의 1000승이라고 했을 때 2의 1000승이 얼마나 큰 숫자일까요? 우주에 있는 모든 원자의 수를 다 더해도 2의 300승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2의 1000승 바이 2의 1000승을 하나하나 곱하기를 하고 그 값을 더해가지고 결과를 낸다는 거는 슈퍼컴퓨터로 쓰더라도 100만 년이 걸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 1000비트 01 나타내는 2의 1000승이 하나의 비트로 돼 있고
첫 번째 비트랑 두 번째 비트를 얽혀주고 두 번째랑 세 번째를 얽혀주고 이런 식으로 1000번을 그냥 얽혀가지고 얽혀 있는 상태면 우리가 오퍼레이션 한 번만 하더라도 하나만 건드려도 전체에 영향을 주니까 어떻게 보면 병렬 처리가 되는 것처럼 계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 양자 컴퓨터가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예를 들면 원자의 모양,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특정 항체에 잘 붙는 신약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신약을 그 이루는 분자의 모양이 이 항체의 모양이랑 잘 결합이 되도록 모양이 되면은 약이 되겠죠. 그 분자를 구성할 때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개수가 여러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원자랑 원자 사이에 그 결합 에너지를 구했을 때 그 결합 에너지가 미니멈이 되는 게 그 분자의 모양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미니멈 에너지를 다 사이사이를 구해야 돼요. 근데 원자가 두 개만 있을 때는 이 사이 에너지가 하나지만 세 개가 되면 1번, 2번, 2번, 3번, 4번 다섯 개만 돼도 숫자가 엄청 늘어나고 10개, 100개, 1000개 되면 그 사이의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돼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산의 숫자가 되게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걸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식인데 그런 계산을 그냥 슈퍼컴퓨터로 다 하나하나 계산을 하게 되면은 원자의 수가 늘어나면은 걸리는 시간이 뭐 진짜 100년이 걸릴 수도 있고 말이 안 되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양자 컴퓨터는 처음에 이제 얽혀놓은 상태에서 거의 같은 시간으로 측정을 하면은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게 되면은 양자 컴퓨터가 슈퍼컴퓨터보다 훨씬 더 유용해지는 그런 순간이 오겠죠. 그걸 갖다 우리가 양자 우월성이라고 하게 됩니다. 양자 우월성을 보이고 지금으로서는 대충 한 이게 20비트에서 30비트 정도 되게 되면은 10에 22에 20비트면 대충 한 100만 정도 되거든요. 100만 바이 100만 매트릭스를 풀 수 있으면은 우리가 슈퍼컴퓨터보다 조금 더 이제 슈퍼컴퓨터 풀 수는 있지만 이제 시간이 조금 더 이게 양자 컴퓨터가 좋아지게 되는 거죠. 이건 좀 지나가겠습니다. 원리적인 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들여다보는 양자 컴퓨터는 이런 모양으로 돼 있어요. 지금은 아까 초전도 현상을 이용해 가지고 양자 컴퓨터 그러니까 인공 원자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초전도 상태라고 하는 건 이제 온도를 굉장히 낮춰 가지고 밖에서 있는 잡음이 안 들어오도록 만든 상태거든요. 여기 보이는 깡통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냥 저희 진공 텀블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부는 거의 절대 0도로 온도가 엄청나게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온이랑 이제 단열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진공 깡통을 만들어 주게 되고 왼쪽은 그걸 냉동하는 냉동 장치가 되는 거고 오른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로파를 쏴주고 읽어주고 그렇게 컨트롤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그 깡통 안에 사실은 이 손톱만한 칩이 들어 있어요. 제일 낮은 온도 거의 18 밀리켈빈 정도 되는데 1000분의 10도 정도 됩니다. 절대 0도에서 그 정도로 이제 낮춰주게 되고 여기 보면 이제 큐빗이라고 이런 형태로 어떤 실리콘의 칩을 그리듯이 이런 식으로 알루미늄으로 사실 증착을 해서 만듭니다. 지금 5개의 큐빗을 그려놓은 상태고 그 사이에 어떤 연결성을 우리가 조정할 수 있고 읽어드릴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양자 컴퓨터의 그 성능을 평가하는 지표로 피델리티라고 하는 걸 이제 많이 들으실 텐데요. 피델리티라고 하는 거는 어떤 양자 게이트를 1000번 같은 걸 했을 때 한 번 에러가 나면은 피델리티가 99.9%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게 사실 양자 연산이 제대로 되려면 피델리티가 100이 돼야 됩니다. 100. 근데 아직까지도 이런 뭐 99%, 98%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오류를 정정하기 위한 그런 기술이 되게 필요하고 그게 오류 정정이라든지 오류 완화 뭐 그런 것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CPU를 보통 컴퓨터라고 하듯이 좀 전에 있는 칩을 퀀텀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해서 QPU라고 부르게 되고요.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로 다 개발이 돼 있어요. 각 양자 컴퓨터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칩 같은 거를 컨트롤하고 이제 마이크로파를 쏴주고 그런 걸 컨트롤하는 이제 소프트웨어 API 같은 것들이 있고 이제 그걸 좀 더 잘 쓰도록 만드는 라이브러리가 있고 키스킷이라든지 뭐 페니레인이라든지 그런 여러분이 그냥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양자 컴퓨팅을 갖다 해볼 수 있어요. 지금 전부 다 프로그램을 짜보실 수가 있거든요. 파이썬 기반으로. 그래서 그런 걸 일반적인 사람이 쓸 수 있도록 만든 언어 같은 거죠. 양자 언어 그런 게 이제 키스킷 뭐 저기 페닐레인 그런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들 양자 컴퓨터 써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제 에러 완화라고 해서
이게 계속 어떤 그 오퍼레이션 그 연산을 갖다 해주게 되면 같은 연산을 여러 번 하게 되면 에러가 누적이 되게 되는데 이 연산을 한 거를 익스트라폴레이션해서 연산을 안 했을 때 값이 얼마구나 이렇게 추정을 해서 노이즈를 갖다 줄이는 그런 방법들도 있고요. 이제 5개 큐빗을 얽힌 상태라고 하는 거는 모든 게 다 000 상태에 있거나 모든 게 1111 상태가 돼 있는 두 가지 상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GHG 상태라고 하게 되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5개의 큐빗이 서로 피델리티가 좋게 연결이 돼 있어요. 98% 이상 돼 있으면은 여기랑 여기에만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지금 보면 양자 컴퓨터는 확률적이기 때문에 한 번 계산하면은 0과 1의 데이터밖에 안 줘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카운트라고 돼 있는 것들이 보통 이게 지금 1000번 해가지고 1000번에 나온 히스토그램을 그려놓은 거거든요. 1000번 나온 거에 0000에 있는 게 300번 나오고 1111에 있는 게 뭐 300번 나오고 이런 식인 거죠. 근데 이 상태가 제대로 안 얽혀져 있는 거라 그러면 이것처럼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그런 피크들이 나오면은 이상한 연산이 된 거라고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완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게 되고요. 제대로 된 양자 연산을 하려면 우리가 이렇게 피델리티가 좋은 그런 형태로 돼 있고 실제로 구동하는 방식은 이런 식으로 마이크로파를 싸가지고 상태를 바꿔주고 읽어주고 그렇습니다. 좀 전에 그 노벨상 받았던 CHSH 그것도 우리가 실제로 양자 컴퓨터 큐빗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면 양자 상태가 깨진 걸 일부러 만들었을 때는 이게 파란색처럼 2랑 플러스 2 마이너스 2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실제로 양자 컴퓨터가 돌아갈 때는 2.8까지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적으로 돌아간다는 거고요. 이제 여기까지는 돼 있고 이제 우리가 양자 컴퓨터가 직접 문제를 풀 수는 없지만 우리가 여전히 양자 컴퓨터 알고리즘을 만들고 있는데요. 작은 문제에서 양자 컴퓨터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일반 컴퓨터랑 지금 있는 양자 컴퓨터를 합해가지고서는 실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런 문제를 푸는 게 최적화 문제라고 해서 QAOA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알고리즘 자체는 뭐 이제 좀 넘어가고요. 또 VQE라든지 이런 고전적인 방법이랑 양자 컴퓨터를 합해서 쓰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아직은 작은 문제밖에 못 풀기 때문에 작은 문제를 풀어주면은 그 파라미터를 조금씩 고전 컴퓨터가 바꿔주면서 이터레이티브하게 계속 가서 최적해를 갖다 찾는 그런 형태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양자 컴퓨터의 스타트업이라고 하게 되면 이런 솔루션 스타트업이 많습니다. 양자 컴퓨터의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왜냐하면 양자 컴퓨터 직접 만드는 회사는 사실은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양자 컴퓨터가 있으면 그걸 써서 어떤 문제를 푸는 문제. 근데 그나마 완전한 양자 컴퓨터가 없으니까 고전 컴퓨터의 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들이 미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VQ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써서 하는 스타트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 문제라든지 그런 신약 개발 그런 쪽으로 많이들 문제를 풀고 있죠. 그래서 뭐 하게 되고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랑 이 HPC라고 하는 게 슈퍼컴퓨터나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그런 어떤 클러스터 컴퓨터 그런 것들이랑 같이 이제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되게 되면은 실제로 양자 알고리즘을 돌려서 여러 가지 문제를 쓸 수 있고요. 해외 같은 경우에 뭐 독일 뮌헨 프로젝트라든지 그 제가 사온 그 컴퓨터가 핀란드 건데요. 핀란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핀란드에 노키아가 있었잖아요. 노키아가 망하면서 사실 노키아에 있는 많은 엔지니어들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여러 스타트업을 창업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첨단 부분 창업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핀란드는 유럽에서도 스타트업을 굉장히 잘하는 국가로 이제 정평이 나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해서 되게 좋은 결과를 내는데 제가 사온 양자 컴퓨터도 그 스타트업 중에 하나에서 만든 양자 컴퓨터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양자 컴퓨터를 하려면 앞에 냉동기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극저온 상태를 만드는. 그래서 극저온 냉동기는 거의 그 핀란드 기업 블루포스라고 하는 기업인데 그 기업이 거의 모노폴리를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되면 사실은 제일 먼저 수혜를 받는 기업은 어떤 그런 이제 냉동기 회사가 먼저 돈을 많이 벌게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냉동기 쪽을 많이 이제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양자 컴퓨터 처음에 유명해진 게 D-Wave라고 하는 캐나다 회사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D-Wave는 일반적인 양자 컴퓨터는 아니고요. 최적화라고 하는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양자 컴퓨터입니다. 최적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주어진 문제가 있을 때 어떤 그 오류, 오차 저 펑션이라고 해서 오차가 제일 낮아지는 점을 갖다가 잡는 건데요. 어떤 파라미터가 여러 개가 바꿈에 따라 가지고 오차가 제일 낮아진 부분이 그 문제의 해가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보통 이런 그 파라미터 스페이스에서 보게 되면은 로컬 미니멈이라는 데가 있어요. 실제로는 이 글로벌 미니멈이 해인데 여기서 해를 조금 바꿔보면 이렇게 갔다가 오차가 더 커지네 하면 반대 방향이다 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 고전적으로 찾기 때문에 항상 여기에 빠져버리게 되면은 정답이 아닌 해에 멈춰버리게 됩니다. 근데 양자 컴퓨터는 양자 터널링이라는 게 있어서 항상 정답으로 가요. 그런 장점이 있어갖고 세상에 최적화 문제가 아닌 게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솔루션을 구할 때 이런 걸 많이 쓰고 한 가지 예로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했던 거가 이제 보통 우리 토모그래피라고 단층 촬영이 있지 않습니까? 단층 촬영이 있을 때 여러 각도에서 찍은 사진을 가지고 이 사진을 가장 잘 설명하는 내부 구조를 갖다 재구성해내는 최적화 문제입니다. 이게 이렇게 돼서 예를 들어 이제 뭐 되게 단순화된 어떤 심장 폐 부분 이제 모형인데요. 이런 거 갖다 이제 각도에 따라서 점점 찍었을 때 그 단층 촬영 영상이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 요만큼의 센서가 죽어가지고 신호가 안 나온다고 하게 되면 이 데이터로부터 고전 알고리즘에 의해서 복구한 형태는 이런 식으로 링노이즈 같은 것이 나올 겁니다. 근데 양자 컴퓨터는 항상 정답을 찾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다 손상된 데이터로부터도 제대로 된 데이터를 복구해내는 게 가능하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방사광가속기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이제 단층 촬영을 해가지고 물질의 구조 같은 걸 3차원적으로 재구성하거나 신약의 구조를 재구성하거나 그런 일이 생길 겁니다. 그렇게 생길 때 방사광가속기는 엑스레이가 되게 세요. 그러다 보니까 세포 구조라든지 어떤 그런 신소재 같은 거 엑스레이 쓰면 엑스레이 쏘인 것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 구조 자체가 이제 변형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작은 피폭량으로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전체 각도를 안 찾고 한 반 정도 찍은 것만으로도 기존 알고리즘이 이렇게 엉망이 되는데 양자 알고리즘을 쓰게 되면은 굉장히 고속으로 피폭량이 적으면서도 고속으로 원래 모양을 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든 최적화 문제라든지 기계학습 문제 같은 것에 양자 컴퓨터가 쓰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금융 쪽에서 어떤 그 주가 예측을 한다든지 아니면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할 때 파라미터를 가지고 그렇게 최적화하는 데 쓴다든지 아니면 2차 전지에서 양극재 물질의 최적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옵티마이제이션 뭐 대부분의 뭐 선적이라든지 뭐 저희 실험실에서 한 거 이제 북극 항로가 지금 계측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극 항로의 그 항로 최적화라든지 그런 모든 최적화 문제를 굉장히 빨리 풀 수 있고요. 이제 이런 기후 예측 문제, 또 이런 그 금융 문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똑같이 그 물리적 이퀘이션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풀리게 되고 이게 실제로 이제 폭스바겐이나 보쉬, DRL 뭐 이런 데서 회사들에서 실제로 안에 양자 팀을 만들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양자 알고리즘을 써 갖고 자기네들의 기업의 양자 전환을 하는데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쪽에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금융 변동성을 봤을 때 리스크가 언제 올지 그런 걸 미리 예측을 한다든지 그 포트폴리오를 최적화를 한다든지 파생 상품의 어떤 가격을 예측을 한다든지 그런 일들로 쓰이게 되고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AI 시대라서 여러분이 그 LLM, 뭐 챗GPT 그런 것들이 파워풀함을 되게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사실은 이건 어떻게 보면 되게 운이 좋았습니다. LLM이 유독 성공을 했잖아요. AI 중에서. 그러니까 라지 랭귀지 모델. 그랬던 이유는 뭐냐면 일단 언어라고 하는 거는 언어 체계 자체가 상당히 굉장히 로지컬한 얘기예요. 사람의 언어라고 하는 게 이미 되게 로지컬한 기반이기 때문에 기계학습적인 영역에서 보게 되면은 전처리가 굉장히 잘 된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조그만 연산을 가지고서도 학습이 되게 잘 됐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GPU의 내부 메모리라든지 그런 사이즈, 토큰 사이즈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LLM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러닝이 돼서 파워풀하게 됐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제대로 된 AI를 한다면 이런 로지컬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냥 여기서 보는 이런 비전 찍어가지고 여기서의 움직임을 보고 우주의 법칙을 알아낼 수 있어야 되고 인간의 법칙을 알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 연산을 하기엔 택도 없이 연산이 모자르죠. 양자 컴퓨터가 되면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퀀텀 AI라고 하는 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AI의 한계를 갖다가 양자 컴퓨터가 극복해 주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또 양자 컴퓨터도 지금 아직 완벽하게 없기 때문에 오류 정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류 정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양자 컴퓨터가 AI를 통해 가지고선 양자 컴퓨터의 오류를 정정하는 그런 식으로 양방향으로 지금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이런 분야를 퀀텀 AI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뭐 여러 가지로 아까 그 폴리머 프로덕션 뭐 그런 쪽으로 쓸 수 있고, 이제 갑자기 금융계에서 갑자기 사기꾼이 나타나는 그런 형세가 보이면은 그 머신러닝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서는 이걸 빨리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양자 알고리즘도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보통 우리가 AI를 학습을 시키게 되려면 학습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학습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가짜 서로게이티드 데이터라고 해서 어떤 그 특징만 모아낸 그 유사 데이터들을 이미 만들어내서 그걸로 이제 학습을 시키게 돼요. 그걸 할 때 사실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게 되거든요. 양자 컴퓨터에서 예를 들어 고양이 모양이다라고 그러면 고양이가 눈이 노랗고 뭐 털이 달렸고 그런 몇 개의 피처를 갖다가 둔 레이턴트 스페이스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두고, 이것만으로 원래 고양이를 복구해내는 연산을 하게 됩니다. 이 연산을 하는데 사실은 에너지가 되게 많이 드는데, 양자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가역 연산이라고 해서 에너지가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짜 데이터를 많이 에너지 없이 만들어낼 수 있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기존의 AI에서 학습 때 돈이 많이 에너지가 많이 들었던 것을 굉장히 줄여서 새로운 변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근시일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는 게, 아직 양자 컴퓨터가 실제 돌아가는 게 없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양자 컴퓨터 사왔잖아요. 양자 컴퓨터 파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미 양자 컴퓨터 산업이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러면은 우리가 양자 컴퓨터 자체를 만들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양자화 산업화를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런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의 서플라이 체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들어가는 동축 케이블이라고 아까 그 마이크로파를 전달하는 배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미터당 1,000만 원이에요. 근데 큐빗 하나당 몇 개씩 들어가는 거죠. 나중에 1,000큐빗 만들고 10,000큐빗 만든다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이거를 제조업이 강한 우리나라에서 이런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술만 갖고 있으면은 이쪽의 서플라이 체인으로서 우리가 이런 양자화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부셔서 보여줄 수 있는 리버스 엔지니어링 가능한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스템 자체를 한국 양자 제조업체를 위한 어떤 테스트 베드라든지 그런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걸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이제 양자 컴퓨터를, 초전도 양자 컴퓨터를 만든다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냉동기나 이런 케이블들 안에 필터라든지 여러 가지 소자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걸 갖다 국산화함으로써 세계의 그 양자 서플라이 체인으로서 우리가 작용할 수 있고요. 어떤 회사들이 이런 걸 할 수 있느냐를 갖다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거는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얘들이 그 양자 컴퓨터를 전부 다 자기네들 국산화된 부품만으로 만들겠다는 꿈을 꾸고서 이걸 갖다가 친절하게 이렇게 오픈을 해놨어요. 뭐 이 케이블은 뭐 코엑스에서 하고 냉동기는 울백에서 하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들이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지를 찾고 그 기술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기술을 찾으면은 그 기업들을 양자 쪽에 끌어들임으로써 양자 서플라이 체인으로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업 자체가 아직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해야 될 일은 사실은 인력 양성입니다. 양자적인 걸 제대로 이해하고 이제 전환하고 그 응용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뭐 양자대학원이라든지 뭐 대학 IC 센터 그런 것들로 해서 인력을 저희 하고 있고요. 저희 자체가 이제 안에 들어가는 양자 칩 같은 걸 만들었을 때 그것을 갖다 지금 돌아가고 있는 양자 컴퓨터에 소자를 바꿔가지고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테스트 베드가 될 수 있죠. 우리가 다자간 협의체라고 해서 국제 13개국이 포함되어 있는 그 연합 같은 게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 센터가 이제 그 국내 양자 컴퓨터 테스트 베드로서 리스팅이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 기반 지역 산업한테 좀 이제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저 꿈꾸는 거는 방사능가속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방사능가속기에 엄청 큰 대량 데이터를 얘가 처리할 수도 있고, 또 방사능가속기의 데이터가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그 결맞음성이 높은 양자 재료를 만드는 데도 쓸 수 있고, 양방향으로 쓸 수 있고요. 바로 이제 만들어낸 데이터 가지고 양자 재료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어떤 우리나라 그 양자 그 산업 클러스터죠. 그런 것들을 만들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천안까지는 부동산이 다 찼다고 하더라고요. 천안 이하에서 약간 지금 부동산 값이 오르지 않고 뭔가 새로운 클러스터가 생길 수 있는 데가 청주, 오창 그쪽이라고 보고 계시더라고요. 아직까지 땅값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방사능가속기 옆에 초가부지가 있고, 거기에 이제 많은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이런 좋은 인프라가 있으면은 양자 기업들이 와가지고 양자 클러스터를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네, 그래서 좀 잠깐 이제 그 기존에 있는 그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양자 쪽에 아이온큐라는 것들 들어보셨고, 요거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확장성이 별로 없어요. 정확도는 좋은데 확장성이 별로 없다는 그 단점이 있고, 아까 원자를 직접 양자 컴퓨터를 만들기가 힘들어서 초전도 양자 컴퓨터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실제 원자를 가지고 양자 컴퓨팅을 합니다. 그런 방식이 이제 중성 원자인데, 이런 어떤 광격자라는 걸 써서 매트릭스로 하게 되니까, 이렇게 매트릭스로 만든 거랑 만든 걸 갖다 두 개를 이렇게 싹 옮겨 갖고 연산을 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옮겨 갖고서 읽어보내면 되기 때문에 이건 확장성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마이크로소프트웨어에서 하는 거는 아까 얘기한 결맞음성이 보통 깨지게 되는데, 그 결맞음성이 서로 토폴로지컬 프로텍션이라고 해갖고 하나가 깨지더라도 옆에 것들이 보충해가지고서 이제 보완해주는 그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결맞음성을 높인 그런 기술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걸 했다고 했을 때 물리학자들이 다 뻥치지 말아라 했었거든요. 되게 어려운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있을 수 있지만 실제 그거를 소자를 만드는 게 너무 힘든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었는데, 올해 9월에 얘들이 모든 데이터 공개를 했어요. 진짜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브루크헤이븐 큐넥스트라고 하는 그 DOE에서 만든 방사능가속기랑 IBM이랑 MS랑 같이 했던 그거에 의해서 굉장히 정밀한 장치를 만들 수 있도록 순수한 걸 만들어 가지고 이걸 결국 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는 여기 주식을 생각날 때마다 조금씩 사고 있는데, 아무튼 상당히 미래가 촉망되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밖에 이제 유명한 아이온큐보다도 사이콘텀이라는 데서 좀 더 투자를 많이 받았는데요. 얘들은 이제 시카고만 연안에 이제 엄청난 그 방사 그 크기로 해서 냉동기를 지어서 공장처럼 이제 100만 큐비짜리 만들겠다. 이건 좀 광학적인 걸로 되어 있는데, 저가 보기엔 약간 광학적인 건 잘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25년에 사실 노벨 물리학상도 또 양자 쪽에서 나왔습니다. 이 존 클락이라는 분이 있는데, 저랑 정확히 똑같은 일들을 하시던 분이에요. 학회에서 제가 먼저 발표하고 이분 발표하고 저분 하고 막 그렇게 하고, 제가 한국에도 여러 번 모셨었고, 제 연구원도 이분 버클리로 보내갖고 일을 했는데, 이분 그 노벨상 발표가 나니까 저한테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기자한테 좀 해설 강의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제가 한 일 중에 탈만한 게 없는데요? 라고 해갖고 뭔지 모르니까 나중에 한번 뒤져보니까, 굉장히 초창기에 조세슴 접합이라고 해가지고 이 약간 인공원자를 만드는 거시적인 상태에서도 인공원자 현상을 양자적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그 서킷을 처음 만들었던 거, 그때 같이 실험했던 포닥이랑 제자들이거든요, 이 두 분이. 근데 그걸 가지고 이 두 분은 구글 쪽에 가서 양자 컴퓨터를 연구를 했습니다. 결국은 양자 컴퓨터가 지금 떴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에 어떻게 보면은 상을 줘야 되고, 그걸 같이 했었던 선생님까지 같이 이제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노벨상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양자 컴퓨터 여기까지 맞추고, 시간이 좀 괜찮으시면 제가 잠깐 센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될까요? 네. 그래서 양자 센서, 뭐 원리적인 거는 조금 이제 지나가고, 기억하셔야 될 것이 스퀴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스퀴드, 영어로는 오징어라고 하고, 스퀴드 게임, 오징어 게임 그걸 때문에 많이 유명해졌죠. 이게 뭐냐면 초전도 양자 간섭 장치라고 하는 건데요. 인류가 개발해낸 가장 정밀한 자기장 센서예요. 지금에 있는 모든 양자 센서 개발은 사실은 이 스퀴드가 하는 일을 갖다가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새로운 양자계를 써가지고 만드는 중입니다. 새로운 양자계라고 하는 거는 원자를 쓴다든지 고체 점결함을 쓴다든지 그런 것들로 새로운 양자계에서의 양자 현상을 이용한 센서를 만드는 건데요. 이미 이 초전도 양자 감속 장치는 굉장히 오래전에 머처한 테크놀로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양자 센서 로드맵에는 들어있질 않아요. 하지만 첨단 연구를 할 때 있어서 암흑 물질을 측정을 한다든가 뭐 양자 컴퓨터를 쓴다든가 뭐 정밀 분석을 한다든가 스퀴드가 들어간 연구는 인류 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삼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첨단 연구에는 전부 다 스퀴드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이제 그 원자로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이아몬드라고 해서 다이아몬드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이 격자 구조가 순수하기 때문에 상온에서도 이제 양자적인 현상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원자랑 이런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이 양자를 쓸 수 있는 그런 양자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까 초전도 스퀴드 같은 경우에는 극저온에서만 되니까 온도를 낮춰야 된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정밀한 어떤 온도 같은 것도 측정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온도 정밀도가 거의 마이크로 켈빈 정도 되는 것도 만들 수 있게 되고 사람이 생각을 하면 머릿속에 그 이온 전류가 흘러요. 모든 흐르는 전류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죠. 그 자기장을 갖다 측정함으로써 여러분의 뇌 활동을 측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스퀴드를 써가지고 뇌 활동을 측정을 할 수 있게 되면은 인류가 개발한 가장 정밀한 어떤 브레인 다이나믹스를 보는 그런 장비를 만들 수가 있게 되고요. 이 안에 이제 스퀴드 센서들이 있고 이거 같은 방향으로 심장도 정기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심장에 있는 자기장을 측정함으로써 사실 그 전에 이제 관상동맥 질환 같은 걸 보면 안에다 이제 카테타를 넣어가지고 계속 뿌려가면서 어디가 막혔는지 봐야 되는데 딱 1분 측정하는 것만으로 옷도 뭐 붙일 필요도 없어요. 자기장 다 투명하니까 그냥 다 통과하니까 그냥 그걸로 다 진단을 해버리는 이런 첨단 장치들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다 만들어서 하나는 호주의 기술 이전하고 얘는 독일 쪽에 기술 이전을 했죠. 그래서 양자 센서도 먼 길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렇게 첨단 의료기기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기술을 갖다 직접 쓸 수 있는 거고요. 이건 이제 MRI를 제가 예전에 했던 건데요. 보통 MRI라고 하면은 자기장을 점점 높여가지고 자기장의 제곱에 비례해서 해상도가 좋아지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자기장이 높아지면은 변별력이 없어져요. 그냥 암 종양이든 정상 종양이든 다 똑같은 걸로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보기 위해서 우리가 조영제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근데 조영제가 안 좋죠. 신장 같은 거 안 좋은 사람한테 죽을 수도 있고 되게 노령자에도 그런데 낮은 자기장에서 우리가 정확한 센서를 써갖고 MRI 신호를 측정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굳이 자기장을 높일 필요가 없어요. 낮은 자기장에서는 암이랑 폐랑 위랑 모든 세포가 서로 다른 패러메터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냥 보이게 됩니다. 그 밖에 또 이제 제가 했었던 거는 뭐 뉴로 이미지라고 해 저기 브레인 마그네틱 레조넌스라고 해서 뇌자기 공명이라고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써서 뇌가 기능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그걸 갖다가 이미징하는 그런 장치도 양자 센서를 써서 쓸 수 있게 됐었고요. 실제로 이제 뭐 그런 양자 센서들을 원자 센서 스퀴드 같은 경우에 냉동을 시켜야 되지만 얘는 이제 포터블하게 원자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센서를 꽂아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웨어러블한 그런 뇌 신호를 측정을 해서 이제 군인들 같은 경우에 웨어러블한 그 뇌 신호를 측정을 해서 손에는 총을 쥐고 머리 생각만으로 어떤 저기 드론 같은 거를 움직이고 컨트롤하는 약간 그런 어플리케이션도 지금 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양자 센서 쪽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잠깐 양자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어떤 길을 갈 거냐라고 잠깐 퍼스펙티브를 말씀드리게 되면 AI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처음에 대단하다 이 기술 쓰면 좋겠는데 했다가 별거 없네 하고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강화학습 나오면서 또 다시 이제 하다가 해보니까 별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알파고 나오고 막 하더니 돼버렸어요. 여기랑 여기 사이에는 사실은 기술적으로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미 CNN은 옛날부터 다 있었던 거고요. 우연찮게 그래픽 카드로 만들었던 카드가 병렬 현상에 엄청나게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었고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생기면서 데이터를 엄청나게 잘 수집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서 확 터져버린 거죠. 결국은 기술 자체가 아니고 우리가 이때 관심 갖고 이때 관심 가졌던 사람들이 자기가 공부한 거를 놔버렸을까요? 떨어졌다고 하지만 그 안에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걸 갖고 있다가 어느 순간 그 주변에 상태가 만들어졌을 때 순식간에
올라가겠죠. 이미 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자도 이미 관심 가질 대로 가져져 있고 이 정도로 일반인들도 관심을 갖는 사람은 이거는 앞으로 잠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곧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고요. 예, 마지막으로 지금 코멘트를 하게 되면 여러분 맥스웰이라고 하는 물리학 잘 아시나요? 수학자죠, 사실은. 이제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해서 4개의 방정식이 사실 물리학에서 가장 아름다운 방정식입니다. 빛이고 전자기파를 알려주는 그런 방정식인데 얘가 사실은 그걸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자기파 빛이 생기면 그걸로 뭘 할 수 있는데요? 라고 물어봤을 때 맥스웰이 잠깐 고민을 하더니 그 얘기를 합니다. 잘은 뭐에 쓸 수 있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그 완성품에 대해서 여왕님이 세금을 매길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양자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이런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 게 되게 그 기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기원합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